조기 치매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가족력이나 식단만 볼 게 아니라 당장 여러분의 은행 잔고부터 확인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되게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시니어 트렌드나 고령화 이런 단어를 들으면요. 네네. 은퇴 후의 삶이나 요양원 같은 그 노년만의 프레임에 갇히기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남 이야기 같죠. 그런데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국내외 최신 기사들을 쫙 집약해 놓은 오늘 자료를 보면 아주 서늘하고 놀라운 대전제가 도출됩니다. 어떤 건가요? 시니어 문제는 더 이상 노년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우리 중장년층의 경제적 생존망이자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국가 의제라는 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들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르신 복지 뉴스 모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40대와 50대가 겪는 그 경제적 불안이 어떻게 미래의 의료 붕괴로 직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던 통계와 상식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조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연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치매, 그리고 돌봄 인프라, 시니어의 소비 지형, 요양시설의 변화, 거기다 해외 통계의 함정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 건강과 경제의 인과관계부터 짚어보죠. 네, 그 부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연합뉴스와 헬스조선의 보도를 보면요. 40대와 50대의 소득 불안정이 조기 치매 발병 시기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맙소사. 게다가 똑같이 고혈압이나 담요를 알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뇌에 부과되는 일종의 가혹한 스트레스 세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스트레스 세금이요? 네. 대출이자나 노후 걱정으로 막 매달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쉴 때마다 우리 뇌의 인지 자원이 세금처럼 뭉텅뭉텅 깎여나가는 거잖아요. 와, 진짜 무서운 비유인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스트레스 세금이라는 비유를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경제적 불안감이 유발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에 그 코르티솔 사치를 지속적으로 되게 높게 유지시키거든요. 코르티솔이요? 네, 이 높은 코르티솔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세포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뇌 혈관의 장벽을 완전히 약화시킵니다. 진짜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심혈관 보호 효과가 뚝 떨어지는데 여기에 고혈압이랑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혈관성 치매로 이뤄지는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치매 예방의 최전선이 60대 이후 병원이 아니라 45세대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우리가 흔히 뇌 건강 지키겠다고 영양제 엄청 챙겨 먹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 안정이 뇌세포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니 진짜 상식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양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 자료에 오메가3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네. 오메가3. 국민 영양제죠, 사실. 맞아요. 다들 먹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고요? 이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기존에는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 뇌신경망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약간 맹신해 왔죠. 네, 당연히 그렇게 알았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체내 대사 과정의 복잡성을 딱 지적합니다. 과도하게 정제된 지방산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에 이게 체내에서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다른 필수 지방산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흡수를 막아버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경세포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와, 결국 캡슐 하나로 내 건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이 깨진 거네요. 그렇죠. 물론 한국인 환자 절반의 인지 기능을 개선한 치매 신약 임상 결과나 그 미국 FDA에서 루이소체 치매 신약 긍정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도 있기는 해요. 네, 의학적 발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신약이라는 건 이미 망가진 뇌세포의 단백질 찌꺼기를 치우는 사후처리 1등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이 사회 경제적 불안을 방치하면 국가는 결국 천문학적인 치매 신약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년의 경제적 취약성이 조기 인지 저하를 유발한다면 이는 곧 국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돌봄 수요가 들이닥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시스템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시스템 문제요? 네. 그 거대한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가 돌리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말입니다. 맞아요. 그 수요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제 하루에만 통합돌봄 관련 기사가 무려 60건이 넘게 막 쏟아졌더라고요. 엄청났죠. 네, 마포구는 통증, 구강치료, 병원 동행을 하나로 싹 묶었고 고흥구는 아예 집으로 찾아가는 양방 한방 진료를 시작했고요. 네네. 살던 곳에서 끊김없이 돌봄을 제공하겠다. 겉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 같습니다. 네, 취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기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아니, 치명적인 구멍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떤 구멍이죠? 이 화려한 돌봄 시스템 안에 가장 핵심적인 의료가 제대로 안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일상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밥도 챙겨드리고. 네, 그런데 어르신의 관절염이 갑자기 악화돼서 물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당뇨병 조절이 필요한 순간이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 인력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됩니다. 방문 인력은 현행법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이 없거든요. 결국 어르신을 다시 구급차에 태우거나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만 하죠. 와, 저는 이걸 보면요.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기계는 엄청 좋은데 통신망이 없는 거죠. 맞아요. 앱은 막 수십 개가 깔려 있고 화면도 화려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통신망, 즉 의료 데이터가 의사나 병원이랑 실시간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냥 기싼 탁상시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 연결을 꽉 막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 바로 국회의 입법 지연입니다. 국회에서 막혀 있군요. 네, 현재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의료기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의견 차이가 크겠죠. 네, 저희가 어느 정치 진영의 논리가 맞다고 여기서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직역 보호, 그리고 환자 안전이라는 명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요. 네, 양쪽 다 이유는 있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객관적 사실은 이겁니다. 이 입법 지연이라는 병목 현상 때문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같은 훌륭한 전문 인력이 의사의 물리적 동석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의료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팩트죠. 야,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막 쏟아지는 돌봄 수요를 못 따라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안타깝죠. 그래도 전라남도에서는 아예 통합돌봄과라는 행정 전담 조직을 떡하니 신설했고 광산구는 정부의 보건소내 전담팀 신설을 막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돌봄이 그저 착한 이웃의 어떤 봉사가 아니라 거대한 행정 시스템과 의료제도를 융합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네요. 이게 2026 하반기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야를 조금 돌려볼까요? 네, 돌려보죠. 생존과 직결된 이런 돌봄과 의료의 병목 현상을 국가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동안 당장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시니어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분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 시스템 완비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저도 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관련 기사들 보면서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치가 엄청났죠? KB 국민은행이 주최한 미쉐린 1스타 다이닝 초청 행사. 이거 경쟁률이 무려 17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17만 명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은행연합회의 도전 골든벨 퀴즈 축제는 2만 7천 명이나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노인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퀴즈 팔고 해퍼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시장이 시니어를 완전히 재정의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재정의요? 네. 과거 금융권이나 지자체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 대상이라고 하면 맨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나 스마트폰 하면 어떻게 넘기나 이런 수동적인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복지관에서 늘 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17만 명이 미쉐린 다이닝에 몰렸다는 건 이분들이 하이엔드 경험을 엄청 갈망하고 그걸 향유할 막강한 구매력과 문화적 자본을 갖춘 프리미엄 소비자임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와, 프리미엄 소비자. 진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도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생산 활동도 활발하죠. 군포시랑 구미시에서는 시니어들이 직접 AI를 활용해서 자서전을 쓰고 막 동화를 제작해요. 성남에서는 AI 예술작품 전시회도 열렸고요. 대단하죠. 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작구사례였는데요.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그걸 도보 배송 업무랑 융합해서 재취업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 동작구 사례의 메커니즘을 싹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 어떤 점이요? 시니어 애들에게 단순히 운동 삼아 걸으면서 배달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AI 물류 앱을 딱 활용해서 최적의 배송 동선을 짜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몸으로 직접 익히게 하는 거죠. 와, 완전 기술 노동이네요. 그렇죠. 배움이 단순한 지식 축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익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창작자이자 능동적 경제 주체로 완전히 격상시킨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대단한 거죠. 야, 이렇게 주체적이고 프리미엄 경험 원하고 디지털 기술까지 막 능숙하게 다루는 시니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언젠가 머물게 될 요양시설의 풍경도 과거랑 같을 순 없겠는데요? 아, 바로 그겁니다. 권리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세대가 이제 요양 시스템에 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세상과 뚝 단절된 섬처럼 존재했던 요양원의 철문이 이제 강제로 쫙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등장한 개별 기사들을 한번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시죠. 네, 제가 쭉 보니까요. 성동구의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파견, 그리고 남원시의 건축 및 소방 민관 합동 안전 점검, 네. 또 충남 선관위가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요양원장을 고발한 사건,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 실태 점검에 심지어 종신보험 편법 가입 논란까지 있더라고요. 이슈가 참 다양하죠. 언뜻 보면 소방, 선거, 금융, 다루는 부처가 제각각이라 전혀 상관없는 뉴스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이 공권력과 외부 감시망이 일제히 요양원을 향하는가? 그러게요. 왜 지금일까요? 정답은 요양시설이 더 이상 폐쇄적인 수용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입소한 어르신들의 재산권, 선거권, 생명권이 밖에서 생활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야, 진짜 생활 공간이네요. 네, 2026년 현재 요양시설 비즈니스의 최대 키워드는요. 돌봄의 질을 넘어서서 공권력과 전문가가 개입하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섬에서 투명한 생활 공간으로의 전환이라 진짜 엄청 와닿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의 치매경제학, 돌봄 시스템, 시니어의 경험혁명, 요양시설의 변화까지 쫙 살펴봤는데요. 네네. 제도가 이렇게 막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해외 트렌드나 기존의 상식들은 과연 정확할까요? 독일의 시니어 빈곤율 관련 기사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 많이 놀라셨죠? 네, 완전히요. 소득 통계만 딱 놓고 보면 독일의 시니어 빈곤율이 17.8%에 달합니다. 엄청 높잖아요. 네, 꽤 심각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유한 주택이나 금융자산 같은 실물 자산을 소득으로 확 환산해서 통계에 포함시키면 이 빈곤율이 11%로 뚝 떨어집니다. 와, 6%포인트 넘게 날아가네요. 그렇죠. 기존의 그 단편적인 소득 중심 통계가 노인 빈곤의 현실을 얼마나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날카로운 지표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집이 있다고 해서 막 당장 마트에서 장볼 현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억짜리 집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이번 달 전기세 낼 돈 없으면 빈곤한 건데 이걸 자산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재정해야 하는 건 솔직히 국가가 복지 예산 줄이려고 쓰는 통계적 꼼수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독일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거든요. 역시 그렇죠. 네, 꼼수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야 하는데요. 이걸 정책 설계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평생 모은 자산이 전혀 없는 완전 무주택 어르신이 있고 10억짜리 자가는 있지만 당장 현금 흐름만 없는 어르신이 있어요. 네.
이 두 분을 당장 월소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빈곤층으로 분류해서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들으면서 보니까 오히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무주택 어르신들한테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후자에게는 현금 복지를 막 주기보다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돕고, 전자에게, 그 무주택 빈곤층에게 두터운 현금 복지를 쫙 집중하는 식으로 정책의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이죠. 아, 정책의 해상도? 네, 통계의 함정을 벗어나서 다차원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 이면을 딱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다행입니다. 또 다른 해외 기사 중에 영미권의 AI 고용 불안 현상도 되게 눈에 띄었어요. 아, 그 기사도 흥미롭죠. 영국 대학생들은 막 기술 대체에 따른 사회 소요 경고하고 미국 졸업식장에서는 AI 친화적인 연설에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반발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다뤘던 그 동작구의 AI 도보 배송 재취업 교육? 그게 딱 다시 떠올랐거든요. 오, 연결이 되네요. 네. 영미권의 젊은이들이 기술의 거대한 해일 앞에서 막 불안에 떨며 시위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한국의 지자체들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 해일에 올라타서 서핑을 하자면서 극도로 현실적이고 치열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와, 서핑 비유 기가 막히네요. 기술에 완전히 압도당하느냐, 아니면 내 일상과 노동의 도구로 딱 길들이느냐,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상의 도구 하니까 생각나는 해외 트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건강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완벽한 운동의 함정입니다. 아, 그 부분. 헬스장에서 막 땀 비오도 틀리면서 1시간 이상 내 한계까지 몰아붙여야만 진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루 헬스장 못 가면 아, 이번 주는 망했다 이러면서 아예 일주일 내내 소파에 누워 있어 버려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그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가 오히려 신진대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여러 해외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진짜요? 네,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보면요. 어쩌다 한번 막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막 치솟기 시작할 때 가볍게 30분 걷는 것. 30분 걷기요? 네, 그게 인슐린 민감성을 확 높이고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훨씬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인천 서구나 달성군 보건소에서 주민들 모아서 일상 걷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아,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글로벌 건강 트렌드의 축이 강도 높은 완벽함에서 작고 지속 가능한 일상의 습관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완벽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라. 야, 이거 참 뼈가 있는 조언입니다. 맞습니다. 자,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르는 뇌건강 위기부터 병목에 걸린 돌봄 인프라, 프리미엄 경험 돋는 시니어들, 투명해지는 요양원, 그리고 통계 재발견이랑 운동의 상식 파괴까지. 네. 오늘 정말 밀도 있게 달려왔는데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면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이 딱 인용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기고 나방이 안쓰러워 등불을 쳐지 않는다. 모레가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미와 참 절묘하게 닿아 있는 구절입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배려해서 내 생활에 아주 작은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네. 그것이 결국 만물을 살려내는 거대한 긍정적 에너지, 즉 생생의 기운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자료들을 쭉 곱씹다 보니까 이 구절 의미가 전혀 다르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오, 어떻게 연결되셨나요? 중년의 그 팍팍한 경제적 사각지대를 보듬어서 미래의 치매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과 의료의 틈새를 기꺼이 메우는 것, 네. 또 통계의 맹점에 가려진 진짜 가난한 이들을 찾아내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와,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를 향해서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촘촘하게 불을 밝혀가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통찰이네요.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거대한 담론들이 다른 누군가의 먼 미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야기죠.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할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짜는 일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죠. 거대한 정책이랑 인프라는 당연히 국가가 고민해야 할 몫이겠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뇌 건강과 미래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 혹은 가장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 자산 구조의 객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저녁 식사 후에 완벽주의 다 내려놓고 동네를 한 30분 가볍게 걷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이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게가 될 것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